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서양사의 세 번째 클립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로마가 무너진 이후부터를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중세사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서양 중세사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게르만족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프랑크 왕국, 그리고 또 다른 이동인 노르만, 그리고 본격 전개되는 중세 봉건 사회, 이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서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게르만족인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유럽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라는 그런 정체성이 다져지기도 합니다. 실제 이 프랑크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롤루스 대제, 그 카롤루스 대제만 해도 유럽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노르만, 마자르 등 새로운 이민족이 침공을 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중세 유럽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지방 분권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엔 오늘날의 그 유럽의 각국의 형성과 관련이 깊죠. 자,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제 봉건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먼저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입니다. 자, 이들은요, 인구가 증가로 하면서 농경지가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로마 제국은 약화가 돼 있거든요. 자, 근데 때마침 좀 더 오른쪽에서 훈족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이동을 해옵니다. 자, 거기에 파도처럼 밀리면서 서고트족이 로마 영내 쪽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를 계기로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마 제국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서로 많은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제국 곳곳에 정착했는데, 결국 서로마는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파트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재, 그리고 이제 교과서들을 볼 때 유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훈족이 밀고 수많은 게르만족의 일파들이 또 대대적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부족들의 이름을 보면 뭐 동고트족도 있고, 뭐 롬바르드족도 있고, 서고트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그리고 프랑크족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보는 부족은 바로 프랑크족이 되겠습니다. 바로 프랑크 왕국으로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 자체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단거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소모가 적었고요. 그들이 또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로마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갈리아 지방에 정착하거든요.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나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프랑크 왕국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랑크 왕국은 우리가 두 덩어리로 먼저 나눕니다. 왕조가 두 개거든요. 메로베우스 왕조, 그리고 자, 카롤루스 이제 왕조가 되겠는데, 자, 그 왕조 안에서 또 중요한 인물 두 명씩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총 4명이 되겠죠. 자, 먼저 메로베우스 왕조의 자, 개창자 클로비스가 되겠습니다. 5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고요. 자, 그는 로마 가톨릭 교파는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게르만인이지만 로마인들과 융합이 되고요. 왕국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클로비스가 죽은 이후에 왕실 내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 정치적 실권이 궁제라는 존재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궁제는 우리가 흔히 뭐 동양사랑 할 때 뭐 재상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 궁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카롤루스 마르텔은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 궁제였고요. 자,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언급이 어떤 걸로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미 했었거든요. 서아시아사에서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를 했었죠. 자, 이 우마이야 왕조가 어땠습니까? 북아프리카 정복하고 바다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오른쪽으로 갔으나 격퇴를 당했다. 어디에서? 투르와 푸아티에에서 732년 전투였고요. 자, 그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프랑크 왕국의 시점에서 보면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을 격퇴한 게 되겠죠.
자, 이때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격퇴를 할 때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가 다름이 아니라 카롤루스 마르텔이었습니다. 자, 결국엔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를 어떻게 됩니까? 이 프랑크 왕국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교회 입장에서는 강력했던 그 제국은 무너졌죠. 즉 행정적으로 또는 뭐 군사적으로 이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사라졌지만, 정부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대안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것은 프랑크 왕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가 점차 강력하게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조가 교체됩니다. 이제부터는 카롤루스 왕조가 되는데요. 자, 실권자였던 카롤루스 마르텔, 그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카롤루스 피피는 결국 왕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이 바뀐 거야. 이제 카롤루스 가문이 왕을 이어가기 때문에 카롤루스 왕조가 된 거죠. 자, 피핀 또한 메로베우스 왕조의 공제 출신이었는데요. 자, 기존 왕이었던 힐드리히 3세를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땐 특히 서양사 같은 경우는 어떤 왕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항상 어떤 명분을 제공해주고 어떤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그렇죠? 명예를 뒷받침해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지,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교황의 지지가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지지를 받아낸 것이 피핀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왕을 폐위시켰고 교황이 지지해주는 가운데 새로운 왕조 카롤루스 왕조를 751년에 열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피핀 입장에서도 이 교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지지에 대한 대가로 롬바르드 또는 뭐 일부 교과서에서는 랑고바르드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해서 얻은 지역이 있어요. 이탈리아 중부 지역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라벤나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교황한테 기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교황의 땅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황령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가 나오게 됩니다. 유럽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날에 이런 유럽 통합이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이 카롤루스 상이라는 것이 지금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쪽 발음으로 하면 샤를마뉴상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카롤루스 대제 제위는요 8세기 중후반부터 9세기 전반까지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전성기란 말은 정복이 뒷받침될 때 나오는 말일 텐데 그야말로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그런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을 해나갈 때마다 정복지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교황의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로 진격해서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키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든든하고 또 고맙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카롤루스 대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도 끈끈해야 될 테고, 그렇죠? 결속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음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황제의 관인 거죠. 자, 교황 레오 3세는요 크리스마스 미사 때 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그래서 대제가 된 거죠. 이 순간부터 서로마 황제로서 관을 내려줍니다. 서로마 황제의 대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황제라는 것은요,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아시아사를 공부를 할 때 중국은 뭐 모든 지배자들이 계속 뭐 황제를 칭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큰 이펙트가 없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양사에서는요 이 황제를 칭한다는 게 이게 전 유럽이 좀 인정을 해줘야 되고, 특히 좀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정말 그 옛날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정통성, 명분, 실력 이런 것들이 좀 입증이 되었을 때 대제, 황제 이런 것들을 좀 칭하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유럽사를 공부하다 보면 황제, 누구 황제 이런 표현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온다면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로서의 대관을 받습니다. 연도도 깔끔하게 떨어지죠. 80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제가 유일무이하게 이 카롤루스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고요. 바로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이 교회가 간섭을 받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마침 그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던 이 교황이 이제 카를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하면서 이 프랑크 왕국과 로마 가톨릭 사이에 이 유대가 더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정복지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대관을 받았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여러 이제 수도에 뭐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수도원을 통해서 학문이나 고전 연구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걸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고전 문화가 다시 이렇게 꽃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게르만의 전통까지 거기에 또 크리스트교의 내용까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카롤루스 왕조의 문의의 부흥 다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랑코 왕국의 주요 4명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앞 글자만 따면요 클카, 피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이후에 결국에는 프랑코 왕국도 분열이 되고 말았네요.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제 분할 상속이 되면서 아들에게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4분까지 곁들여지면서 3분할이 됩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그리고 중프랑크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조약들이 있어요.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베르댕 조약 그리고 이제 메이르센 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 서, 중 이렇게 프랑크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동프랑크 쪽에서 오늘날의 독일 그리고 서프랑크가 프랑스 그리고 이제 중프랑크가 오늘날의 이탈리아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 스토리 이런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잠시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의 유럽 그리고 분열된 유럽 이것을 간단한 스토리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국사를 볼 때도 분열된 중국이냐 아니면 통일 제국이냐 이걸로 좀 구분을 하면서 갔던 것처럼 자, 그럼 이제 그리스 시기는 이제 크게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볼 필요는 없겠고 유럽 문명, 문화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원천이었다. 그 정도로만 보면 되죠. 자,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말 그대로 제국, 넓은 영토, 하나의 나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이후에 분열이 됐죠. 자,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통합이 됩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유럽 공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로마가 동과 서로 갈렸고 동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존속하나 서는 무너졌다. 게르만족의 이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서로마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서 결국엔 또 하나의 유럽을 이제 묶었던 것이 바로 어딥니까? 프랑크 왕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공통의 역사로 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깨집니다. 이제는 각국의 이제 역사로 가게 돼요. 물론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좀 테두리는 약했던 이제 거대 제국이 있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프랑코 왕국에 묻고 있었던 질서는 깨졌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프랑코 왕국이 세 개로 분할이 됐고 거기에 추가 하나 할게요. 바로 또다시 새로운 이민족의 대대적인 이동이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중세 봉건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 내려온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방의 사람들입니다. 노스맨, 일명 바이킹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노르만족이 이동을 해옵니다. 자, 그 노르만족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로부터 덴마크를 원주지로 하는 게르만의 일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이 뛰어난 항해수를 이용해서 유럽 해안과 내륙으로 대대적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이때의 어떤 파괴력은 게르만족을 능가했다고도 하는데 자, 이들이 내려오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자, 일단 뭐 서프랑크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 자리 잡은 곳은 이제 노르망디 공국이 됩니다. 우리가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눌러 앉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 군주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 쪽의 노르망디 공국, 그 다음에 그 노르망디 공국 출신의 윌리엄이란 사람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가면서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또 열리게 됩니다. 노르만 왕조. 자, 다음 러시아 방면에서도 이들이 정착을 한 곳이 있어요. 바로 노브고로드 공국 그리고 키예프 공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차츰차츰 이 지역은 또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이제 시칠리아 왕국 그리고 그들의 원 거주지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르만족의 이동만 해도 기존 잠잠하던 유럽 질서에 큰 이제 충격파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거기에 헝가리 쪽에 마자르죠. 그 다음에 이미 7세기 지나 있습니다. 이슬람 흥기했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혼란해진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안정적이냐 좀 불안정하냐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극심한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 스스로 무장해서 지배권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무장한 상태에서 직업적으로 자신보다 좀 더 유력한 사람에게 가서 직업적인 그런 무사 계층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 또 밑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주군이 되고 그 밑에는 봉신이 있는 이런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봉건제라고 하죠. 자, 이런 봉건제 체제에서는요, 더 힘이 강한 그런 존재들,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왕일 텐데 그 왕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자신 국가의 어떤 든든한 울타리로 이제 그 세력가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배권, 그들의 땅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대신 충성을 받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당장 그 게르만족이 노르만족이 이동을 해왔을 때 노르망디 공국, 그러니까 서프랑크 이제 국왕의 입장에서도 그 노르만 세력을 그 지역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면서 대신 또 충성을 받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우리가 이제 주종제라고 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결국엔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이 핵심일 텐데 그 땅을 이제 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원제에 기초한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그런 사회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주종제는 무엇이냐? 자, 상위의 주군이 그 밑에 봉신에게 땅을 수여합니다. 그걸 봉토라고 하고요. 자, 그 봉신들은 주군한테 충성을 서약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들은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즉 쌍무적인 계약 관계거든요. 자, 우리가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 이런 것들은 혈연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그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봉신들이 나름대로 권한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지에서는요, 이 주군의 간섭이 없이 재판권이나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불입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굉장히 이제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되는데 이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지, 그곳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는 장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자, 이 장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양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딱 이 서양의 중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하나의 마을이 나오잖아요. 그 마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에 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또 마을이 좀 형성이 돼 있고 그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쉬고 있는 땅이 있고 딱 그 정도 이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원에서 결국엔 핵심이 누굴까요? 영주일까요? 결국엔 그 장원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자, 그것이 바로 농노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자, 노예적인 속성과 자유민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의 노예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입니다. 자, 그래서 각종 부역이나 공납이나
또 뭐 별의별 일에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혼인세, 뭐 사망세 등등이요. 자, 그 다음에 영주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 뭐 재분소나 대장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들이 땅을 빌려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관계가 이제 영주와 있는 건데 그 경제 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노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영주의 땅인 영주의 직영지를 이들이 경작을 또 가서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군사적인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자유민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혼인이 가능했고 일정 부분의 재산도 이렇게 소유가 가능했던 그런 이제 노예적인 속성과 자유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세의 특징, 농노의 존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나무가 있고 숲이 있다고 하면 숲을 좀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 중세의 숲을 봤다. 봉건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광역 단위들이 지방 분권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숲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제 그 나라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서양 중세 상황에서 서프랑크 상황 어땠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동프랑크 상황 어땠느냐 뭐 이렇게요. 자, 서프랑크 상황은 일단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 이 프랑스가 그래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같은 지역에서 단일적으로 쭉 중간중간 왕조만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좀 이어져 온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프랑크가 이제 곧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로 거의 직결이 되는데 일단 왕조로는 987년 그러니까 이제 10세기 후반에 카페 왕조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전형적인 그 봉건 사회의 모습이에요. 왕권이 약하고 지방 분권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프랑크는 어땠을까? 오늘날의 이제 독일과 연관이 있는데 이제 유명한 군주가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토 1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외부 민족의 침입을 잘 저지합니다. 뭐 마자르족이랄지 그다음에 뭐 슬라브족이랄지 이들의 침입을 저지하면서 엘베강 너머로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내란들을 진압하면서 교황 입장에서 또다시 좀 고마운 그런 세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교황은 요한 12세였는데요. 자, 그 교황에 의해서 로마 황제로 대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 이후에 또다시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대관을 받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자, 962년 일이었습니다. 오토 1세의 대관. 자, 그러면서 이제 황제국이 된 거네요. 자, 이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동프랑크에서 자,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독일의 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또 좀 다른 복잡한 문화가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좀 섞여 있죠. 자, 그럼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특징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오토 1세의 대관 이후에 이 독일 국왕은요 즉위할 때 이제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제 겸하게 됩니다. 이제 형식상 모든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고요. 제후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떤 명분과 명예와 이런 정통을 중요시 해서였을까요? 독일의 국내문자보다 이제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쪽 경영에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후 간 뭐 싸우고 제후들의 어떤 독립성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좀 분열을 오랫동안 좀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큰데 정작 속으로 들어가 보면 황제권은 약하고 분열상이 짙었던 그런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9세기에 노르만족이 침공을 해왔죠. 자, 노르망디 공국의 그 프랑스 쪽에 있던 노르망디 공국 출신 윌리엄이라는 자가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르만 왕조가 시작이 됐네요. 1066년 이야기였고요. 그는 이제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그런 봉건제를 이제 추진했다고 합니다. 국토를 왕령으로 선포하고 자신을 따르는 귀족들을 봉신으로 삼았으며 모든 제후로부터 충성사항을 받고 교회에 대한 관리권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특히 좀 강력했던 왕권을 보여주는 이제 유물이 바로 이제 둠즈데이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창이 된 게 노르만 왕조 개창이 1066년이고 이 둠즈데이 북은 그로부터 한 20년 뒤 1086년인데 일종의 토지 대장이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의 토지를 파악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조세를 확실히 징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의 토대가 됐다.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영국사 책을 좀 읽어보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윌리엄의 왕권도 뭐 강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분석도 이제 권위자로부터 제가 쓴 글을 읽긴 했는데 일단 교과서적인 정리는 요 정도라는 거, 우리 혼동되지 않는 선에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서양 중세사를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가 게르만의 이동이었고 그 다음이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클카 피카 있었고요. 자, 그 프랑크 왕국이 베르댕 메이르선 조약 이후 동서 중프랑크로 분열됐고요. 그리고 9세기에 노르만족이 또다시 이동을 해옵니다.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시칠리아 왕국 이런 등등 세력을 형성했고요. 자, 그 시기 유럽은 전반적으로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였다. 봉건제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주종제와 장원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장원 안에는 농노가 일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서프랑크는 카페 왕조 프랑스로 이어지고요. 동프랑크에서는 오토 1세가 대관을 받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됐다. 그리고 영국은 노르만 왕조인데 둠즈데이 북을 윌리엄이 이렇게 이제 윌리엄이 둠즈데이 북을 작성해야 했다. 뭐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서양 중세사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클립에서는요 서양 중세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자, 크리스트교 내용 더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 서유럽 문화, 중세 문화 이야기를 해보는 클립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